안녕하세요. 저는 임성용 약사입니다. 오늘은 진통제를 고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두통이라던가 생리통, 아니면 근육통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진통제를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진통제를 복용하려고 보면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최고의 진통제를 고르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진통제를 고를 때 어떤 방법으로 진통제를 고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유명한 약을 먼저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판매 순위를 대략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는 가장 유명한 약이죠. 바로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약이고요. 2등은 두통, 치통, 생리통에 이 광고로 유명했던 게보린이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3등은 최근에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탁센이라는 약이고요. 4등은 그 뒤에 이지엔이라는 약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6위까지, 10위까지 그래도 많은 약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유명한 약이 나에게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약 좋더라라고 추천해준 약, 한번 어떤 약들이 맞는지, 어떻게 진통제를 고르는지 바로 그럼 정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진통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진통제의 성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통제를 구하려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수백 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의 성분을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수백 가지가 넘는 제품들의 성분을 보면 그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대략 6가지 정도로 이제 줄여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타이레놀 중성분인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탁센이라는 약의 주성분인 나프록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그 브루펜이라는 약이 있죠. 바로 이부프로펜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 이부프로펜을 계량한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약인데 요즘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유명하죠. 바로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약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 생각해요. 클로닉신 리시네레이트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분에 대한 대략적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약을 구입했을 때 당연히 그 성분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약이 어떤 약이구나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지금 드신 약이 있다고 하면 그 약의 성분을 봐보시면 대략 이 약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중에 그렇게 많이 복용하지 않는 아스피린 성분과 그리고 클로닉신 리시네이트를 제외한 그 4가지 성분들의 이제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정리를 해드릴 성분은 바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약의 장점과 단점을 가볍게 보면 이 아세트아미노펜 장점은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온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는 점인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때문에 한 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그 안전 수칙에 따라서 안전한 복용법을 따라 안전하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안전성 중 한 가지는 이제 임산부에게 그나마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진통제 중에 이제 한 가지예요. 그리고 어린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입니다. 대략 어린아기라 치면 자료에 따라서 보통 12주 또는 이제 4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위장장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보통 속이 쓰리거나 이제 속이 울렁거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 이 타이레놀은 상대적으로 위장장애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공복에 먹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약이에요. 그리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보통 약들을 먹다 보면 내가 다른 약들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는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은 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 다른 소염 진통제보다는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그 단점으로는 일단은 그 진통 강도가, 객관적인 진통 강도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타이레놀을 먹어도 통증이 전 잡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잦은 음주자들, 그러니까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간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보통 이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염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동반된 통증에는 이 타이레놀보다는 다른 소염작용이 있는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정제는 지속시간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에요. 물론 이를 계산한 타이레놀 2할 처방전이라는 8시간 정도 지속되는 제형이 있기는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부프로펜의 장점은 타이레놀보다는 비교적 강한 진통 강도를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한 통증에는 더 우선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 진통 효과에 이어 추가적으로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소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이부프로펜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타이레놀에 비해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통제들에 비해 비교적 위장장애가 적은 편이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주를 한 이후에 복용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한 진통제입니다. 간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다신 역시 음주 이후에는 자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에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역시 위장장애가 있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레놀보다는 분명히 더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심혈관계 부작용이 높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 심한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약간 심혈관계 쪽으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피해야 하는 진통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역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 역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성분은 바로 이제 덱시부프로펜이에요. 이 덱시부프로펜은 이름이 이부프로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특징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덱시부프로펜은 어떤 성분이냐면, 이 덱시부프로펜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지만 북미에선 상대적으로 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보다는 사용 빈도가 떨어진 녀석이에요. 이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계량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부프로펜을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녀석은 두 가지 입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S 이부프로펜과 R 이부프로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이부프로펜 제품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이 중에 실질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 S 이부프로펜임이 밝혀지고요. 이때 R 형태를 제거하고 S 형태만 남긴 것이 바로 덱시부프로펜입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더 적은 용량으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부작용 면에서도 용량을 더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 자료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 이부와 덱시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덱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 좀 더 위장장애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부가 상대적으로 지속시간이 좀 더 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덱시부프로펜은 좀 더 실험을 나왔을 때 좀 더 어린 아이들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대략 6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복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부프로펜은 대략 돌이 지난 아이들부터 복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설명드릴 성분은 바로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탁센이라는 제품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탁센이라는 제품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나프록센의 장점은 일단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진통 강도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나프록센이 들어간 제품에는 제품 이름에 센이라는 단어나 또는 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부프로펜과 거의 이제 유사한 진통 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나프록센은 상당히 긴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 보통 12시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 복용량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부프로펜보다 심혈관계 부작용이 더 적어요. 그래서 심한 고혈압을 겪고 있거나 심혈관계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나프록센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일단 12살 미만에서는 그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통제보다 더 심한 위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나프록센을 먹었을 때 좀 더 이런 부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 역시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성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했지만 보통 아세트아미노펜보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더 센 진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에는 무조건 더 센 걸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플 때는 무조건 더 센 걸 먹으면 더 좋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통 세기가 나의 주관적인 통증의 경감을 무조건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바로 이제 편두통이라는 질환이에요. 이 편두통 때문에 정말 약국에서 진통제 찾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편두통에는 어떤 진통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네, 편두통 관련된 가이드라인 찾아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진통제가 권장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 이런 성분의 조합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통제 조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주성분이죠.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 그리고 카페인 이 복합제의 조합이 편두통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250ml, 아스피린 250ml, 카페인 65ml를 복합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편두통의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실제로 더 심각한 사례를 포함된 여러 편두통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이 400ml의 이부프로펜보다 더 효과가 우수했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의 단독 복용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보다는 더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보통은 이부프로펜을 200에서 800ml 정도를 6시간 내지 8시간마다 복용하는 것이 우선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 용량은 근거 등급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편두통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복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통풍이라는 질환이에요. 통풍은 한번 발작이 생기게 되면 그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바로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풍에 1차적으로 권장되는 진통제는 바로 나프록센이고요. 그와 더불어 이부프로펜이 복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둘 다 모두 소염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이런 통풍 질환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나프록센 같은 경우에는 초기 통증이 발생했을 때 보통 나프록센 하나를 250ml거든요. 이거를 3알, 즉 750ml를 복용해서 빠르게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후에 한 알 하나씩을 더 추가적으로 복용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치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가 아프면 역시 진통제를 찾는데요. 보통 역시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이 많이 권장이 되는데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이보다 권장되는 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복용을 했을 때가 단독으로 복용을 했을 때보다 더 효과, 즉 통증 개선 정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이렇게 항상 복용하는 건 아니고요.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물론 단독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병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생리통에는 어떤 성분이 추천될까요? 보통 생리통에 1차적으로 권장되는 성분들은 나프록센과 바로 이부프로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도 비교적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 생리통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호르몬에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정도가 강한 나프록센이나 그 이부프로펜이 많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생리통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그 생리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 나프록센을 한 알씩 하루 3번 미리 복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단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처럼 좀 더 강한 진통제가 더 많이 권장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열이 날 때예요. 열이 날 때는 1차적으로 권장되는 게 바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입니다. 그렇다면 나프록센은 어떨까요? 물론 해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열이 날 때는 1차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기나 감기로 인한 인후통, 즉 목이 아픈 증상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많이 권장이 됩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언급된 바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이부프로펜보다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강직성 척추관 같이 약간 특수한 질환에도 나프록센이 이제 좀 많이 권장이 돼요. 이렇듯 각 질환에 맞는 그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센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질환에 맞게 알맞는 진통제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약을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고 먹는데 그 약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효과적인 약의 복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작용이나 어떤 약과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장장애가 심한 분들이라면 어떤 진통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었는데도 진통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이부프로펜 또는 덱시프로펜, 나프록센인데요. 이 중에서는 덱시프로펜을 먼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프록센은 비교적 위장장애 심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아세트아미노펜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라면 타이레놀 이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역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거나 심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단 역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게 역시 효과가 약하다면 또는 염증이 동반된 질환이라면 나프록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메이저한 그 부작용들은 피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바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이러한 진통제들이 상호작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크게 이제 약물의 장단점, 그리고 특정 질환이 권장되는 진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고려할 부분은 바로 사용자의 약물 경험이에요. 평소에 약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평소에 약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 강도가 무조건 세다고 나에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객관적으로 고려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평상시에 내가 잘 먹었던 약 중에 나한테 잘 맞았던 약이 있다고 하면 부작용을 고려하고 그 질환을 고려해서 그 약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진통제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평소에 진통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